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이번 주에 참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국내 중에서 하나 꼽아보자면 오늘 열린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테고, 물론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스탠스나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잠시 있을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 현장도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제 이슈들 중요한 게 워낙 많아서요. 오늘도 바쁜 50분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심층 토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그리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를 보기 전에 잠깐 금호타이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법정 관리 가능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금호타이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단과 또 노사 간에 어느 정도 양보 그리고 합의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정상화 방안 교섭을 오늘 또 이행하게 되는데요. 과연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현재 상황 좀 알려주시죠. 예, 권순우입니다. 법정 관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벼랑 끝 협상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오늘 다시 경영 정상화 방안 합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합니다. 당초 채권단과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 날은 어제였습니다. 경영 정상화 방안에는 임금 동결,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 후생 항목 조정 등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익률을 5%로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에 반대하며 경영 정상화 계획 합의를 거부해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어젯밤 산업은행은 향후 해외 투자 유치가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 별도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외부 자본 유치와 자구 계획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해외 매각을 저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만큼 노조도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법정 관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노조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 매각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 만큼 오늘 중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노사가 합의를 하면 1조 3천억 원의 여신 만기는 연장이 되지만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1,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은행외 채권을 갚을 여력이 금호타이어에는 없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 여신 만기가 연장되더라도 신규 자금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부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도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여전히 금호타이어 사안에 대해서 노사 간의 갈등 풀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팽팽했던 줄이 약간은 느슨해졌다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총알이 문제죠. 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 사안들 저희가 계속 쫓아가면서 정보들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본격적인 주제 어떤 것인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와 동결이 됐습니다. 시장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에서도 역시 예상했던 반대요. 과연 앞으로가 어떨지 중요하겠죠. 특히 금리가 인상 쪽으로 가는 거야 모두가 예상하는 바이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칼럼니스트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결정, 금리 동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주재를 하는 마지막 회의였는데
뭐 시장의 예상과 같게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연 1.5%에서 동결을 했는데요. 일단 총재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하고 그 안팎의 상황을 봐도 지금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그 지표를 볼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체감 물가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지난달에 1% 상승에 머물렀고요.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서 다음 달에 미국의 FOMC, 그러니까 미국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우리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변수는 지금 정부가 꺼내들려고 하는 일자리 추경 카드인데 추경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이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서 금리 조정의 시기가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도 생각을 해야 되고 현재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생각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또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고민이 참 커질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마지막 이주열 총재의 마지막 금통이다 보니까 크게 변화를 갖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 자체는 금리 역전에 좀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번, 요즘에는 4번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해봤자 2번, 아주 많으면 3번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이뤄지고 하다 보면 자연히 얘기 나오는 게 자본 유출 얘기입니다. 네네. 한편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역전돼도 지금 우리 시장의 매력도나 저평가를 봤을 때 매도는 있을 수 있어도 유출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유출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출 자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역전 그 자체가 대규모 자본 유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자본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리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든지 무역 수지, 그리고 외환 보유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런 다양한 요소가 사실은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이 되었다고 해서 대규모로 그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2차례 금리 역전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1999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차례에 걸쳐서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일부 예를 들자면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자금 시장,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포트폴리오 투자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따라서 과거의 경우들을 살펴보아도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자본이 유출이 되는 그런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과 같이 이런 이제 환율이라든지 여러 달러 약세가 장기간 다소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당분간은 금리가 역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해외의 자본 유출입은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기준금리 동결적으로 계속 이제 스탠스를 가져갔을 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뭐 당연히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 이제 하는 총재가 세워질 경우 뭐 언제쯤 다시 한번 인상이 가시화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조금 시계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를 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3월에 인상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3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2회 인상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회 인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 앞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단기간에는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일정 시간 시차를 두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따라서 금리를 올렸던 거는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 거거든요. 따라서 당분간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한국은행이 우리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수준에서 붙잡고 있는 현상들이 지속되겠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큰 압력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미국 인상 속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 그러니까 7월 정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상 시기는 충분히 상반기로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시장에서는 5월 얘기도 나오고 7월 얘기도 나오고 6월은 지방선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이긴 힘들 테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던 시점은 7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초에는 그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조정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의 상황을 일단 봐서 과거에 금리 역전 시기에도 자본의 대거 유출이 일어나진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또 국내 시장의 펀더멘털이 좀 좋아졌다 이런 것들 고려하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좀 감내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우리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출렁인다면 시점이 5월로 당겨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3월과 이제 6월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7월에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내일 새벽이면 우리가 모든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과연 어떤 얘기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예상해 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뭐 일단 그 공식적으로 취임하고 의회에 나가서 자기 입장을 그 만인 앞에 밝히는 첫 자리인데 여기에서 관행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에 이분이 보여온 스탠스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만에 하나 의회에 나가서 뭐 경제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금리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이다 라고만 해도 이게 다분히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소비자 물가도 크게 올라 있고 시급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경제 상황에 맞게 금리를 적절히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발언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릴 수도 있겠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요. 해서 아마 이분이 가서 뭐 금리가 어느 쪽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그냥 원론적인 발언만 해도 어찌되었든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 그쪽으로 해석을 해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온 뒤에 이걸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시장에서 우세하다면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를 좀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 증시의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은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막 명확하고 소신 있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제니 옐런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근데 여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시장에 좀 파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좀 전망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과민 반응을 보일 가능성들이 충분하다라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 물가 상승 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금리 상승 속도를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시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을 경우에 그러면 경기 회복이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확장세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오히려 침체적 국면으로 다시 방향성을 선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 따라서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얘기를 해도 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반대로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에는 그만큼의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재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준은 굉장히 완만하게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답변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뭐 이렇게 그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 해석을 상승세 쪽이다 내지는 하락세 쪽이다라고 해석을 붙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 후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거 현장 연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역시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에 대한 관심도 증시가 이것 때문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실제로 한 4.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S&P는 한 20에서 25% 급락할 수 있다라고까지 현재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상황인데 현재도 한 3% 약간 안 되거든요. 한 2.9% 정도. 그렇죠. 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상황이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뉴욕 시장은 좀 안정을 찾고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그 시장이 간을 보는 그런 형세인데, 미국의 국채를 발행한 후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간단히 말해서 미국 정부가 민간에 돈을 꾸고 거기에 대한 차용증을 써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바꿔 말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금리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투자할 때가 많아지면 당연히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겠죠. 더구나 미국이 재정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감세 정책은 펴고 있다 보니 아마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국채 물량을 쏟아지고 투자자, 수요자는 글쎄 그거 좀 지켜봐야겠는데 민간에도 투자할 때가 많은데 이런 국채금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반면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안정적이니까 국채에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 국채금리가 지금 4.5%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시장에서 그 증시에서 돈을 빼서 국채로 옮겨갈 수 있는 이 심리적 저지선이 한 2.7%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상정을 과거에 해왔거든요.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3%를 넘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3년 이후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사실상 그 매력 발산을 하면서 저희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미 국채금리가 올라가든 뭐 3%에서 조정을 받든 당분간은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그렇게 나쁜 신호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미국 국채금리가 조정되고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장이라고 여긴다면 선순환의 사이클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뭐 파월 의장 얘기도 했고 국채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쉽지 않죠. 쉽죠.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증시에서 그 자산을 너무 증시에 올인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런 투자 격언 새겨두시고 그 지금 저가 매수의 시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변동성이 커지면.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 주식시장의 전망이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만 그 금리가 반드시 올라갈 것으로 시장이 베팅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조정하실 필요는 있겠죠. 연구원님도 투자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주가의 움직임은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장기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 때 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이 동반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서 기업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시그널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특정 시점을 지나가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비라든지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업 실적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한 시점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는 중립금리에 명확히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올 연말 근처가 되면 그런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던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연말 가면서는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 그 주가의 움직임의 관점을 조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면서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그런 이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 전망과 스탠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곧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마지막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바로 연결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유지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에 대외 여건을 보면 먼저 글로벌 경기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개선 흐름을 지속하면서 성장세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국별로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고용과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신흥국도 중국 경제가 6%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자원 수출국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2월 중순 이후 다소 진정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건설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와 설비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1월의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축산물 가격 하락과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1월 상승률이 1.0%에 머물렀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1%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에 차차 높아져서 1%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의 그런 변동성을 반영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금리 오름세의 영향을 받아 상당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 다소 반등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월 중순 이후 시장 심리가 진정됨에 따라 다시 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1월 중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는 축소되었지만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과 여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움직임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 그 추이를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 경제가 세계 경제 호주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 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불확실성 요인에 상존하고 있어 향후 그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 이렇게 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마지막 기자회견 현장 다녀오셨는데요. 개인적인 소감 말씀드리면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유독 더 깔끔하게 나온 것 같다. 이외에는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도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적도 없고요. 1% 중후반이라는 물가상승률 얘긴 나왔는데 숫자도 안 나오고 브리핑만 잠깐 하다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글쎄요,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총재가 바뀌고 나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전혀 힌트가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덧붙여 주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일단 금통위의 결정은 정확히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결정이었다. 특별히 추가적으로 새로운 정보, 시장이 목말라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3월 말 되면 이제 4월 되면 이제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부임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어떠한 식으로 새로 설계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금리 상승의 속도, 그 금리 상승의 시기를 어떠한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가 지금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단순 브리핑에 의미를 부여하려니 참 쉽지 않은데요.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뽑히고 나서 과연 그 사람의 스탠스는 어떻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층 토크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